좋습니다. 민법 총칙 먼저 갈게요. 제가 잠시만요. 정리할게요. 민법 총칙 준비 좀 해주세요. 자, 민법 총칙을 교재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 준비 좀 해주세요. 저기 일단 우리 지시 문장을 좀 보고 책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먼저 설명 좀 할게요. 지금 민법 총칙이 세계사 여기 있네요. 자, 화면을 잠깐 볼게요. 문제 소멸시효 법적 성질하고 기산점 이런 거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법적 성질이 뭐고 기산점이 뭔지 먼저 정리하고 거기에 따르는 쟁점에 관련되어 있는 판례 한두 개를 요약하고 그 판례 한두 개를 어떤 사례가 있는지 먼저 요약하고 그 판례에 따라서 판례 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으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쟁점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목차를 이런 식으로 두시면 돼요. 보시면은 목차 1에 보면은 소멸시효 법적 성질론 해가지고 절대적 소멸 또는 상대적 소멸, 항변권설 이렇게 각각 학설을 좀 나열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했을 때라는 것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시고 또 세 번째는 계약과 불법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국가범죄, 학살, 그 다음에 중대한 인권 침해, 그 다음에 조작 의혹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라고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교과서를 봅시다. 우리가 소멸시효는 어디에 있냐면 저쪽에 목차를 보시면 교재를 좀 봐주세요. 교재에서 이번에 책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구성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이제 295페이지네요. 295페이지 가보실까요? 259페이지. 소멸시효가 295페이지. 네, 여기 있네요. 홍명선하고님은 어떤 과목을 들으시는 거죠? 지금 민법 하고 있는데 민법 맞나요? 민법 하고 있는데 민법 맞으신가요? 그럼 어떤 과목 드세요? 지금 1학년 하고 있어요. 3학년은 나중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들어오셔도 돼요.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책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과제물을 작성하는데, 아리한글로 우리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고, 글자는 11, 지금 요 화면 보이시죠? 글자는 11이라는 건 요 폰트를 일단 11로 두고, 이렇게, 네. 자, 11로 먼저 두고, 그리고, 그 줄간격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160, 예, 여기 폰트는 11포인트로 두고, 요 줄간격은 16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 내외로, 4장에서 6장 사이로 지금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과제 작성 시에 참고 문헌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참고 문헌은 이제 교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절 판정 시에 뭐 간점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시사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위에서 보시면
우리 과제 29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295페이지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소멸시효에 대한 법적 성질이 나오죠. 먼저 서론을 볼게요. 법적 성질이 아니고 이제 소멸시효가 뭔지 좀 볼게요. 자, 시효라는 것이 시효라는 정의를 먼저 내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소멸시효 중에서 시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것에 상관없이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여기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이 시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설적인 얘기고요. 밑에 보면 소멸시효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처음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9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 소멸시효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시효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보다는 시효로 인해서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게 유럽 계약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취득시효하고 이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시효 제도에 대한 이제 근거가 나옵니다. 근거가 나오고, 이제 우측에 보면 이제 우리가 문제로 삼고 싶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우측에 보시면 297페이지가 됩니다. 29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법적 성질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화면을 볼게요. 처음에 이제 법적 성질을 절대적, 상대적 소멸시라고 이제 항변권적 설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 제척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법적 성질에서 보면은 먼저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이게 이제 통설이고, 혹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게 제척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권리행사 기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재판상에 있는 청구를 하야만 청구권이 보존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판례가 나오죠. 우리 그 지문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쟁점별로 판례 한두 개를 요약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먼저 볼게요. 대법원 판례 보면은 64다에 691이 있고, 그 다음에 그 84 다카에 1344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통설은 권리가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는 출소 기간으로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척 기간에는 출소 기간인 것과 재판 외에 행사 기간에 이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권의 경우에 권리자의 의사표시와 형성 판결을 모두 필요로 하는 이른바 형성 속권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채권적 취소권이라든가 혼인 취소권이라든가 친생 부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척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형성권은 제척 기간 내에 재판 외에 형성권을 행사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즉 단독행위로 하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제시하려는 게 절대적 소멸서라고 상대적 소멸서라고 이제 항변권설이라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좀 볼게요. 절대적 소멸설과 잠시만 다른 책을 좀 보겠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물론 이제 지금 이제 1학년 분들은 이제 이걸 구입을 안 하셨는데,
작년에 있는 분들은 이거 민법 강의라는 책을 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잠깐 좀 볼게요. 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의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을 보면 소멸시효의 지금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 있으면 좀 인사 좀 나눠주실래요? 제가 자료 찾고 있으니까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지금 그 다른 분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인사 좀 나눠주세요. 그 이후에 누가 들어오셨나요?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 있으면은 인사 나눠주세요. 정홍여하고님이 들어오셨네요. 예, 예,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지금 정홍여하고님도 민법만 듣죠? 다른 거 듣는 거 없죠? 글쓰기라든가 컴퓨터 위에 그 세계의 역사 안 듣죠? 예, 그렇죠. 민법만 듣고, 민법만 들으시는 거죠. 소멸시효의 지금 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여러분들 제 소리가 안 들려요? 예, 그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실래요? 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예, 정은기하고님은 안 들리시는가 본데, 제 소리가.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제 그 스피커 소리를 올려주실래요? 예,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소멸시효에 그래요? 한번 지금 괜찮으니까 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컴퓨터 옆에서 좀 저기 제가 글 좀 남길게요. 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 229페이지 보세요. 229페이지. 299페이지라는 거죠.
어디 229페이지요? 그 옛날 교재 아닌가요? 2010년도 판, 아이고, 지금 2020년도 판인데? 아이고. 저 229페이지 볼게요. (2010년도) 판에 있다고요? (2010년도) 저도 2015년도인데 혹시 문세화군님 그거 사진 찍어서 좀 올려줘 보실래요? 사진 찍어서 자료 좀 올려줘 보세요. 아, 그게 예전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교재에 없어요. 그 옛날 자료인 것 같아요. 옛날 자료. 예전 자료인 것 같거든요. 한번 그거 지금 문세화군님 그거 법적 성질 나와 있는 거 그거 사진 찍어서 좀 올려줘 보실래요? 그 예전 자료인 것 같거든요. 카톡에다 올려주셔도 괜찮으니까 찍어서 카톡이라도 올려주셔서 좀 알려주세요. 다수설하고 판례밖에 없는데. 네, 그 해서 좀 올려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도 없죠? 법적 성질은 나온 거 없죠? 없어요. 2010년도에 나와 있는 게 있네. 지금 들어오신 분 인사 좀 주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 누구죠? 네, 어서 오세요.
거기 그 문세영하고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법적 성질을 물어보는 데가 없거든요. 법적 성질을 물어보는 책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여러분들 지금 그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있는 그 소멸시의 법적 성질에서 절대적 상대적 항변권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최근 책에 최근 교재 내용에 없어요. 예, 없는데 지금 문제가 나온 거에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세하고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그거를 참조 삼아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66조를 물어봤죠. 민법 166조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법정 가지고 있으면 법전 좀 열어보세요. 166조. 이제 그 소멸시효 기산점이에요. 그죠?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이제 나와서 그 조문을 좀 잠깐 볼게요. 소멸시효 기산점 166조 1항에 보면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진행하고 첫 번째 권리를 행사할 때 진행한다는 게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 있냐면은 그래 예. 잠시만 이제 그쪽 이따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문제가 166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재 어디에 있냐면은 308페이지 가보세요. 380페이지에 가면은 자, 책 다 보고 계시나요? 지금 교재 308페이지 저 그 책 펴신 분은 그 거기다가 게시판에다 1번 좀 남겨주세요. 책을 다 펴보신 분 308페이지입니다. 그 요번 교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올해 지금 바뀐 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308페이지. 자, 다 펴봐. 제목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교재에 또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 예전 교재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226페이지. 예전 교재는 226페이지예요. 그리고 올해 교재는 308페이지입니다. 자, 펴신 분들은 1번, 게시판에 1번 좀 남겨주세요. 예, 그 예전 교재는 226페이지, 올해 교재는 308페이지입니다. 다른 분
자, 다 보고 계시는가요? 정기하고님 제 목소리 들리나요? 예,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아직 못 듣나요? 이거 어떻게 해? 자, 그러면은 먼저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요거부터 먼저 솔면식 기산점부터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자, 법조문에 보면은 166조 1항에 보면은 첫 번째 먼저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2항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여기 그 책에 이제 이 308페이지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 해가지고 기산일을 157조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157조 본문을 좀 보세요. 거기 기간의 기산점이라 해가지고 156조하고 157조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기산점이.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간에 대한 기산점이고 지금 166조는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308페이지 밑에 보면은 방가를 읽어보세요. 기간을 정한 채권이 있고 우측에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불확정적인 어떤 이제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솔면식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을 때를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위반 행위를 할 때, 그 부작위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 위반 행위를 할 때에 진행한다라고 이제 돼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166, 민법 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그 1번 문제에서 이렇게 1번 문제에서는 이제 법적 성질에서 절대적, 상대적, 그 다음에 항명권설에 의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쟁점도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라는 건 언제라고 되어 있는 게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가 166조 제1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66조 제1항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책에는 이제 어디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 기간을 정한 채권하고 기한을 정하지 않는 채권하고 불확정적인 채권,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까지가 정리돼 줘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돼 줘야 166조에 대해서 아니, 5번까지네요. 부당이익은 반환 청구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네 보니까. 예, 그리고 구상권도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제가 요 자료를 읽잖아요. 지금 카톡을 찍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걸 그대로 뺏기세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거를 그대로 제가 카톡에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카톡을 좀 봐주실래요? 지금 카톡 제 말이 들리면은 1번 좀 한번 남겨주세요. 1번. 우리 단톡에 제가 지금 자료 하나 올렸거든요. 어떤 자료냐면은 두 번째 민법 166조에서 말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했을 때란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 걸 제가 판례 두 가지 있는 걸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그 카톡을 보시면서 좀 제 얘기 들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거기 카톡을 보시면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 행사가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에 도래하지 않았다든가 조건이 성취하지 않았다든가 등에 의해서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 존재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함이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려서 2004년 판례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판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에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 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사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남북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두 개의 판례를 그 카톡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그거거든요. 권리를 행사했을 때가 언제냐 해서 두 개의 판례가 있어요. 지금요. 두 개의 판례를 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진행한다 그래가지고 166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 권리를 행사함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서 단톡에다 또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요것도 좀 마주 좀 봐주세요. 하나 더 찍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권리 행사가 없을 때에 대한 판례고
그 제가 지금 그 자료 하나 카페에다가 좀 올려드린 거는 우리 단톡에다 올려드린 거는 지금 권리 행사에 대한 지금 166조 제1항 지금 얘기했던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고 그 중에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이 일단 지금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안 했을 때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상 장애가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률상 장애하고 이제 사실상 장애가 있는데 그러면 기산점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만 설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산점에 대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기산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산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166조 제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지금 사진 단톡에다가 올린 그 이미지 2개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은 좀 2번을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계약과 불법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좀 잠깐 볼게요. 이게 어디 내용이 나와 있는지 계약과 불법 행위 이제 소멸시효는 끝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세 번째 나온 이거는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죠? 계약과 불법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있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큰일 났네 이거. 이거는 좀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제 얘기 들리죠? 정은경님 아직 제 얘기가 안 들리나요? 얘기가 안 들리나요? 예, 정은경님 지금 보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셨나요? 이거 지금 글을 이거 영상을 남겨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세 번째 문제는 민법 총칙이라기보다는 그럼 이제 들어오신 분들만 좀 얘기 들으세요. 그냥 이건 지금 제가 놀라운 게 세 번째 문제는 계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 지금 계약하고 불법행위 이 얘기는 민법 총칙이라기보다는 채권 강론에 나와요, 사실. 채권 강론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채권에서 얘기할 때 전형적인 계약하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계약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법률 행위로 인한 계약을 얘기하는 것 같고 불법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에 보면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일하게 취급한다라기보다는 계약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안에 우리가 이제 불법 행위라는 게 성립되어 있다고 불법 행위가 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계약 중에 하나가 불법 행위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계약은 전형 법률에 의한 계약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계약하고 모두 다 포함한다고 보셔야 돼요. 네, 모두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질문에 본 것처럼 계약하고 불법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동일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은 법률에 의한 계약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채권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계약은 법률 행위로 인한 그냥 다시 얘기하면은 채권 중에서 법률의 행위로 인해서 법률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불법 행위는 채권 중에서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그 중에 하나인 것이 이제 불법 행위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로에 보시면은 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그 다음에 조작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국가범죄를 물론 이제 법률의 규정, 우리가 법을 규정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계약이라기보다는 이제 불법 행위로 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불법 행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생되는 원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국가범죄, 학살, 그다음에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들이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느냐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계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서로 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민법 총칙에서 다루기엔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렵네요. 국가범죄라는 게 그 대부분 이제 어, 국가범죄라는 게 여기서 그 국가범죄 학살도 계약으로 학살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리고 그 인권 침해 같은 경우도 계약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계약이 성립될 것 같아요. 계약으로서 다룰 수 있는 건데 어, 그리고 국가도 그 불법 행위도 가능하죠. 조작 의혹 사건. 그래서 이 네 개 모두 다 계약이라기보다는 이제 불법 행위로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불법 행위로 인한 걸로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좀 그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해야 될 사안 같아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좀 한 것 같네요. 어,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 세 번째 질문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예는 다 그 불법 행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라기보다는 불법 행위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과 불법 행위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손해배상이라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약에 의한 그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또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요인으로 해서 발생되는 손해배상, 이 두 가지의 손해배상인데 성질이 달라요. 이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손해배상이라는 게 발생된다라는 걸로, 공통점은 손해배상이 발생되지만 그 성질에 대해서는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법조문, 이것도 이제 법조문에 예를 든다면 309조를 보면은 390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권이죠. 결국 390조가 390조 채권, 이거 두 개 다 계약도 그렇고 불법행위도 그렇고 다 채권이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390조에 보시면은 채무 불이행이 나옵니다. 채무 불이행은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309조는 계약에서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750조를 보세요. 750조를 보면은 우리가 750조를 가볼까요? 750조를 보면 불법행위라고 나와요. 불법행위는 이거는 이제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불법 750조를 보세요. 750조는 불법행위 내용으로 해서 고의 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자,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하지만 390조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나와요. 이건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채무자가 채권자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채무의 내용을 쫓는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와요. 750조도 마찬가지고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공통적인 게 손해배상이라는 공통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손해배상이라는 청구권만 이제 동일하게 취급되는 거고, 그 내용적으로는 두 개가 엄연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발생 원인이 서로 달라요, 들어오는 게. 그래서 계약과 불법행위 390조하고 750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민법 총칙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볼게요. 지금 민법 총칙에서는 지금 다뤄지는 부분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불법행위가 민법 총칙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219페이지 봐주실래요? 219페이지 213페이지 교과서
213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나왔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 당사자인 대리인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여기서 부담할 뿐이다 그래가지고 750조가 나왔죠. 그래서 불법행위는 750조를 근거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계약을 봅시다. 계약은 또 다른 데서 또 취급되는 것 같은데 계약 1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교재 19페이지. 법률행위 종류에서 계약이 나와요. 19페이지를 보시면 계약이란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내용적으로 합치함으로써, 이게 서로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그러니까 계약은 법률행위고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발생되는 것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행위와 이거는 상당히 그 민법 총칙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힘든 문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1번, 2번은 그나마 우리 그 카톡 단톡에다가 자료를 다 올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데 세 번째 문제인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동일하지 않죠. 발생 원인이 계약은 390조고 불법행위는 750조에서 발생되는 거고 다만 공통적인 거는 손해배상이라는 청구권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공통점은. 그래서 여기 가로에 보면 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그 다음에 조작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계약이라기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 불법행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장은 우리가 5장 내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1, 2장만 서로 해도 한 4페이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만 해도.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문제인 것만 좀 간단하게라도 다뤄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3번 문제는 민법 총칙이라기보다는 채권입니다. 채권편에 나오는 내용이라 채권편에서도 이거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루는 문제거든요. 계약하고 불법행위라는 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이거는 채권 전체를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는 좀 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민법 총칙을 끝낼게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더 하려고 했던 이제 글쓰기라든가 여기 컴퓨터 이해라든가 세계의 역사는 여기 이 과목을 듣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을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은 별도로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별도의 시간을 잡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설명 들으시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설명을 좀 요해요. 특히 글쓰기에서 글쓰기에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문단에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문단을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문단. 그거는 좀 문제 중에서 제일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 1번 글쓰기를 1번, 2번, 3번, 그다음에 5번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서로 정리하고 이런 건 아무 문제 없는데 4번 문제인 수식의 관점이라는 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없어요. 이게요.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4번 문제인 9점짜리가 좀 문제 풀기가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교재에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나머지는 100점 만점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9점짜리인 4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해서 수식의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이해 같은 경우는 가로 넣기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 일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여러분들이 다 쓰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컴퓨터에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11번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방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전혀 감을 못 잡겠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뭐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뭐 다 책에 다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20점짜리예요, 배점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의 효과적인 정보통신 기술 활용 방안. 그럼 뭐 서로 뭐 만나지 않고 비대면을 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하듯이 이런 것을 이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하면 되는 건지 뭐 그런 얘기 아니겠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11번 문제는 20점짜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이 온라인 학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업무를 볼 때는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라든가 아니면 거래처하고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계약서도 어떤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계약서가 오고 갈 수 있고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오프라인 우리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적인 어떤 비즈니스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정보통신 기술 활용 방안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지금 교육적인 부분,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인 부분, 우리가 은행권도 그렇죠. 은행권도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웹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비대면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제안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얘기하면은 이 20점은 뭐 나오는 데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응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치기는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1번하고 12번이 20점, 20점에서 40점은 배점이 제일 큰데 요것도 이런 식으로 다르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계의 역사가 있는데 세계의 역사는 지금 네 문제로 되어 있어요. 네 문제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건데 일본의 근대화의 성공 이유가 여러분들 일본 끝에 가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 있어도 교재.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폴리스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해서 서술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으니까 서술하시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라고 뒤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서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교재하고 내용을 보시면은 설명하는데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상나라 이후에 청나라까지 중국에 대한 왕조 이 교체 사항을 얘기하자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쭉 흐름 자체가 그대로 그냥 이 상나라부터 청나라를 쭉 연대별로 해가지고 편제되어 있거든요. 교재가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연대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참고 삼아서 우리 카페에 있는 큰 세계 역사에 보시면은 요점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두 페이지로 나눠가지고 한 면에 두 페이지 나눠가지고 있는데 그 요점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은 오히려 이거 정리하는 데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카페에 있는 세계 역사 제가 좀 잠깐 볼게요. 어디냐면은 자료가 우리 지금 카페 하면 지금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 카페 자료에서 세계의 역사를 가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네,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 1학년 1학기 해가지고 세계 역사
세계 역사를 클릭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세계 역사 강의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강의 정리 요 자료를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다운 받아 보시면은 이게 요점 정리된 게 있거든요.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요점 정리를 보시고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이거 서술 1, 2, 3, 4번 서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성하는데 뭐 모두 다 뭐 100점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써주시는데 문제 없고 다만 이제 요 개조식 그냥 노트 정리하듯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식으로 쓰라는 거죠. 서술식으로 이제 쓰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450자 이상, 700자 이상, 그 다음에 700자 이상, 900자 이상이니까 이 글만 넘기면 돼요. 글자만 넘길 정도의 글자 숫자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자 숫자는 또 어디서 참고할 수 있냐면은 문법 권치기 해가지고 제가 우리 과제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 문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할 때 글자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삼으면 대충 내 이 글자가 몇 자다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그렇게 하시고 방금 얘기했던 글쓰기도 잠깐 볼게요. 글쓰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면 계속 보세요. 글쓰기는 여기에서 글쓰기 정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빨갛게 글쓰기 자료 정리해서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글쓰기 자료 정리 이제 한글 파일이 있죠. 요거를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아 보시면 이제 화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글쓰기 자료인데 자 요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글쓰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우리 1번 문제 잠깐 볼게요.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여기죠. 이제 7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처음에 1번 다음 중 올바른 표기 형태를 고르고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하시오 되어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맞는지, 맞는 게 뭐고 그게 왜 맞는지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 해가지고 는지 넌지 이렇게 나오죠. 는지 넌지 뭐뭐 함으로써 뭔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선지 이런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 나왔죠.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들어오되면은 요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와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맞는 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러고 나서가 맞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하라 그랬죠. 자, 앞에서 동사구나 절에 의해 표현된 내용을 대신할 때는 그러고 나서를 써야 한다. 요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거 해설을. 그러면 1번 문제 양걸 1번 문제는 푸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생딸과 초승달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이 내용이. 출력에서 뭐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초생딸과 초승달, 떡볶이와 떡볶이, 가십시오, 그리스, 여기 요 자료에 다 있으니까 맞는 게 무엇이고 그 이유도 여기 설명 다 돼 있어요. 그리고 2번 문제도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에서 올바른 표시 형태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예제도 요 자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도 다 있어요. 그리고 4번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 이게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수식의 관점이라는 그 항목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풀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요 5번 문제는 이제 참고문을 표시하는 건데 이것도 요 자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쓰기는 요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답도 다 달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문제 빼고는 나머지 문제는 100%다 정답이라든가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 삼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제 1학년
기말 시험 대체 과제물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민법 총칙의 그 세 번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채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만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그 민법 총칙이 왜 나온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혹시 작성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그 톡을 이용해서 저한테 좀 문의 좀 해주시기